이지스함은 원래 이제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 거고요.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뭐 이지스함을 또 추가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네, 작년 7월이었죠. 일본의 이지스함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신형이 이제 마야급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2번함이 이제 작년 7월에 진수를 했고요. 이 배는 이제 해상 시운전 등을 거쳐가지고 2021년 3월, 내년 3월에 취역할 계획이고 우리 독도와 가까운 이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에 배치가 그래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중국 해군도 작년에 이제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 때 중국판 최신형 이지스함 055형 난창함이라고 그러죠. 난창함을 공개를 했는데 네. 길이 180m, 폭 23m, 만재 배수량이 12,500톤에 달하고요. 우리 추가 건조 뭐 우리도 계속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2020년대 초반 이후에 해척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이거는 작년 4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광개토 3는 우리 한국형 구축함의 이제 가장 최신형, 그다음에 가장 큰 성능이 우수한 이지스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차기 이지스함은 탄도탄 요격력도 갖춘 명실성부한 만능의 뭐 일종 전투함 중에 끝판왕 비슷한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뭐 톤수 이런 곳에서 봐서도 뭐 그 중국이 우위였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뭐 중국이 미군이 1등일 때고 2등은 중국 이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네. 지난 2014년에 일본의 한 연구소가 중1 해군이 그 문제 센카쿠, 센카쿠에서 충돌할 경우에 생각고 열동을 그렇죠. 예. 우리가 그냥 모른 체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발음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군요. 이상하게 이게 흔한 게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네.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제 귀가 이상해. 제 마음이 이상하네. 중1 해군이 센카쿠 열도에서 부딪힌 경우 전쟁 발발 수시간 만에 중국군이 괴멸할 것이다. 괴멸이요? 2014년 기준. 일본의 연구소긴 하지만 예. 괴멸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이 훨씬 앞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2015년에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인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중국의 해군력이 2015년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추월을 한다는 상황이고 보면은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한 G랑2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리고 미국도 두려워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평 41 이런 것을 갖춘 데 이어서 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는 최신형 이지스함 건조에 힘을 쏟고 있고요. 특히 이 해상 전력의 핵심인 이지스함 전력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선다라고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가 상당히 권위 있는 군사 전문 잡지임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중국이 앞선다고 그런 게 어떤 질적인 면이 아니고 숫자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질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함정들이 이지스함을 포함해서 중국보다는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무기체계 함정의 수준, 질 이런 것들은 일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앞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총톤수로 보면 중국 해군이 아까 원스 말씀하셨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2.6배 가량 커요, 많죠. 이지스함 숫자도 당연히 순수 이지스함은 아니지만 이제 많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쪽, 일본 쪽 전문가들은 사실은 중국판 이지스함 중에 그것도 052 C형, D형,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05형 뭐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052 D급 이후만 이제 이지스함 정도로 인정을 하지. 그 전에 나온 052 C형 이런 거는 이지스함이라고 보기 그렇다. 좀 그렇게 좀 이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기사 쓸 때 이제 기사가 분량이 너무 짧으면 안 쓰지만 웬만하면 앞에 052D형 뭐 이거 할 땐 중국판 이지스함 꺽쇠하고 이걸 꼭 집어넣습니다. 순산 이지스함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함 미일 이지스함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예. 052D도
거기에 안 들어갔는데 뭐 C까지는 그런데 C까지 D부터는 이제 들어갈 수. D는 들어가. D부터는 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052 D는 어떤 배가 있습니까? 일단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예. 얘가 뭐 052 D형 예. 4번 함 인천함이 아니라 인천함. 이 취역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2016년 7월 12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PCA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죠. 예, 중국이 계속 진출을 하니까 그런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중국이 이 인천함 취역 사실을 발표를 한 겁니다. 아, 그럼 뭔가 의도가 좀 있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다리고 뭐 나오는지 보고 뭐 예. 그랬겠죠. A안 B안에서. 예, 이건 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거고요. 또 남중국해가 사실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요충지입니다. 뭐 얼핏 봐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왜냐하면 중국 해군이 만약에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이제 일단은 만만치 않은 해군력을 지닌 일본, 한국, 대만이 쫙 버티고 있고요. 결국은 남쪽으로 가서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해야만 태평양뿐만 아니고 이제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중동 산유국까지 가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5척의 쿤민급 구축함 모두 이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 함대에 배치가 돼 있고요. 052D 구축함은 중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052C형의 개량형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이지스함이라는 평가를 지금 국제적으로 듣고 있는데 길이는 157에서 161m, 폭 17m, 배수량 7,500톤, 그리고 총 64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함대공, 순항, 대잠수함, 대함 미사일들을 다 발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052D 이지스함은 DH-10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HQ-9 함대공 미사일 같은 64발의 대함 대공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형인 JSIDL-S, 요거는 조인트 서비스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 링크 시스템 우리 가끔씩 얘기했던 그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링크 16이나 러시아의 AT2M과 대등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시스템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함정 수준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서방 전문가들 평가 굉장히 인색했어요. 뭐 숫자는 좀 돼도 뭐 질적 뭐 미국이나 뭐 이쪽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곧 달라지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ONI라고 해군 정보국 같은 경우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052D형은 첨단 대공 및 그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유연한 전력을 향한 중국군의 추세를 구현한다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뭐 052C형 이하는 뭐 이제 본격적인 이지스함으로 인정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간 이런 B형, C형 포함해서 052형이 전반적으로 서방의 최신 함정에 출적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평가 근거는 뭐랍니까? 그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원래 말씀하신 인천함은 일단 큽니다. 길이가 인천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 배가 이거는 예. 이거 한번 붙자는 거죠. 우리가 뭐 예. 우리 배 이름에 상해를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천을 붙여. 그래서 이게 인천으로 발음을 안 하니까 인천이면 난리나는 거죠, 진짜. 서로 이웃 나라끼리 그래서 인천으로 인천함은 하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여러분. 인천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순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인천함은 일단 커요. 길이가 156m, 너비 18m, 만재 배수량 7,500톤급이고요. 속도는 30노트 이상인데 여기에 이제 수직 발사대 VLS가 64셀, 64개가 탑재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세종대왕함이 몇 개라고 그랬죠? 128개.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숫자만 따지면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여간 이 중국판 이지스함 치고는 C형에 비해서 이제 늘어난 거예요. 앞에 32개, 뒤에 32개 이렇게 각각 배치가 돼 있고 이 수직 발사대가 근데 이제 원통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이게 또 다른데 개량된 건 보통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근데 052C형은 원통형이었고 052D형은 직사각형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수직 발사대가 이제 발전했다. 미국의 이제 NK-41 또는 우리 KVLS 한국형 수직 발사대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에 원래는 보통 미사일 한 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64발 최대 실을 수 있는 건데 조그만 미사일은 여기 발사대 하나당 4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4개짜리를 넣는다면
이제 256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론상의 이제 얘기고요. 약간 여기에 이제 다양한 종류별로 들어가요. 뭐 함대공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지상을 타격하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죠. 대공 미사일은 이제 그 HHQ 계열의 미사일인데 052C형은 이제 HHQ-9A라는 게 탑재가 돼 있는데 최대 사거리가 한 100km, 10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052D형은 HHQ-9B형,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된 형태인데 최대 사거리가 148km, 그러니까 약 50km 가까이 늘어난 거죠. 뭐 일설에는 뭐 250km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간간에 하여튼 150km로 잡더라도 우리가 이걸 지름으로 이렇게 돌리면 300km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방공망이 강화가 됐다. 그리고 단거리 대공 미사일 HHQ-10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9km 내를 커버를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램과 비슷한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뭐 중거리 대공 미사일 DK-1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30에서 50km 정도의 구역을 커버를 하고 그래서 HHQ-10은 이 발사대에 24발이 들어가 있어요. 그 램이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함 미사일 미군 우리 쪽은 뭐 하푼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대함. 만만하지 않고요. 이 YJ-18이라는 대함 순항 미사일을 쓰는데 일단 수직 발사돼서 발사가 되니까 함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일단 올라가서 어디에 있는 적 함정에도 쉽게 공격할 수가 있고요. 사거리가 220에서 540km까지 되기 때문에 하푼의 사거리가 120에서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배 가까이 되는. 한참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순항 속도는 하푼하고 비슷한 0.8, 마하 0.8인데 이게 표적 가까이 가면은 갑자기 마하 2.5에서 3으로 급가속을 하게 됩니다. 스포트. 예. 스파트.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빨라지는 거를 사실 요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뭐 탄두 무게는 140에서 300kg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정도 초음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불발탄이라 한들 일단 부딪히면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가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대잠 미사일, 뭐 육상 공격 순항 미사일, 근접 방어 무기, 또 구경 130mm 함포를 또 한문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당 최대 40발을 29.5km까지 날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헬기도 한 대 탑재하고,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방의 최신 함정과 뭐 비견될 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럼 이질스의 꽃, 그 레이더는 어떻습니까? 레이더의 경우도 그 아까 원쌤 보여준 사진 보면 이게 레이더가 여기는 좀 판판해 보이잖아요. 예. 052 C형은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C형에 비해서 D형 레이더가 좀 더 세련되고 이제 뭐 발전돼 있다 이제 그렇게 외형상으로도 이제 구분이 된 특징이 있는데 052 D형 레이더는 3460 드래곤 I라는 별명을 가진 능동식 전자주사 유상 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바다의 별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최대 탐지 거리가 450km 정도가 되고 뭐 이제 5180 L밴드 레이더라는 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F-35 같은 미국의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다. 그것도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무려 한 350km 정도 떨어진 데서 탐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탐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공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주장. 네. 그랬다고? 네. 탐지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탐지해서 요격한다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방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하여튼 이런 주장이라도 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 않나 싶고, 약간 이런 이제 강력한 방공망을 가진 중국판 이지스함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남중국해에서 하여튼 미중 간의 신경전이 아주 거세잖아요. 중국은 거기다 뭐 인공섬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미중 간의 군사적 대치는 점점 더 팽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이 052 D급 이게 동해까지 와서 긴장감이 아니죠. 긴장 유도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052 D형이 사실 동해에 출동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2월 15일에 이게
그때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항공기들이 동해상에서 막 뒤엉켜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된 때가 있었죠. 이제 그 무렵에 중국의 그런 이제 폭격기, 그다음에 항공기 외에 군용기 외에 함대도 이제 동해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때 북해 함대 소속의 이지스함인 우르무치를 선두로 하는 그 선두로 해가지고 054A형 호위함, 리니, 그다음에 르자워 이런 호위함들로 함대를 구성해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이제 동해로 쫙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최신의 함정들이 이렇게 동해까지 진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우리나라 물론이고 미국, 일본이 다 주시를 했는데 이 우르무치함은 이제 지난해 초에 북해 함대에 배치된 정말 최신의 중국판 이지스 함이고요. 052D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재배수량이 7,500톤 정도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상배열 레이더를 장착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특기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인 Su-35, 전략 폭격기인 Tu-95 이것도 이제 각각 동해로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게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 옛날 뭐 그런 대결 구도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밑에 한미일 간의 이제 그런 또 일부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중국, 러시아는 굉장히 긴밀하게 밀접하게 이제 밀착하는 군사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중국, 러시아가 서로 짝을 친 것처럼 동해상에 항공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 폭격이 같이 뭐 랑데뷰 조인해가지고 같이 비행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 쪽에서 상당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사일 고속정이라든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함정들도 출동을 해서 계속 밀착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동해가 이거 참 물 맑고 이거 어적장 풍부하고 참 평화로운 곳인데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국제 정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바뀌어 왔잖아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를 때는 뭐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던 나라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물자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중국에게.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배를 유럽으로 특히 뭐 물건을 보낼 때 기존에 이제 수에즈나 저쪽으로 돌려보내면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극 항로를 넘어가면은 10일 이상이 단축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옛날 같으면 뭐 미국 있고 러시아 있고 뭐 분위기 있고 해가지고 뭐 그를 갈 생각도 아예 못했겠고 필요도 없었겠지만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중국 해군 북해 함대가 자꾸 출몰을 하는 것이고 중국은 사실 2010년 이래 거의 매년 그 쇠빙선 그 얼음 깨는 배 있죠. 쇠빙선 쇠릉함을 북극 항로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권의 경제적 가치에도 눈독을 많이 들여왔고요. 2015년 9월에는 중국 해군의 군함 5척이 북극해 현관인 그 미국 알래스카의 베링해를 처음 항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필요라든가 군사적인 필요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은 해군 비전 2045를 통해서 지금 남방 해역 외에 북극 항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특히 북극 항구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츠크해하고 베링해 여기까지 우리 해군도 작전 반경을 넓혀서 우리 국민의 어업 활동도 보장을 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뭐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중국이 하여튼 뭐 그 해군력 쪽에 엄청나게 이거 뭐 많은 것도 쏟아붓고 있네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의 함정이 뭐 중국판 이지스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항모도 있죠, 뭐 잠수함도 있죠,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함정을 단기간 내에 많은 숫자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한 경우는 세계 대전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나타난 얘기가 이 052D형 이지스함도 2척을 한꺼번에 진수한 적도 있죠. 그래서 그 우리 흔히 이제 인터넷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약간 스케일 크고 이런 걸 약간 이제 비아냥 거리에서 대륙 위험 그래가지고 뭐 영상들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2척을 2018년 7월에 그 랴오닝성에
대련조선소에서 19번함과 20번함을 나란히 진수시켜서 주목을 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052 D형 이 중국판 중국판이지만 이지스함 이것도 벌써 20척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숫자가 앞으로 052 D형은 30척 이상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숫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8척, 우리 앞으로 3개 더해도 6척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 지금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함대 5척,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함대 1척 등을 이제 실전 배치해서 이제 작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행보 우리 군 관계자분들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목표 탐색부터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은 이지스함이 막강한 군함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아주 작디 작은 보트에 무너진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뭔 일이죠?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는 이름답게 전함, 미사일, 잠수함 등 어떠한 공격도 제압할 수 있는 전략 무기죠.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이지스함을 지키는 최종 병기는 무엇일까요? 약 1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이지스 레이더? 아니면 강력한 스탠다드 미사일이나 기관포? 아닙니다. 우리 예상과는 달리 아주 작고 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2000년 10월 12일) 아데낭 주변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이지스함 USS 콜이 연료 보급 때문에 잠시 입항에 있었습니다. 모두 한가로운 오전을 즐기던 그때 멀리서 작고 낡은 보트 한 척이 다가오는데요. 계속 접근하는 보트. USS 콜과 살짝 부딪히는 순간 펑 하고 불똥이를 내며 폭파되고 맙니다. 순식간에 침수된 이지스함. 아비규환 속에서 결국 미군 17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보트에는 2명의 테러범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미군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충돌 직전까지 웃으며 손을 흔드는 연기도 했는데요. 바로 미군은 물론 세계를 경악시킨 알카에다의 USS 콜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미군 함정이 외부 공격을 당한 것은 1987년 USS 스타크함이 이라크 공군의 5인 공격으로 피격당한 이후 13년 만의 일. 알카에다는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미군 이지스함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과 피해까지 발생시켰는데요. 이 사건으로 360도 전방위를 감시할 수 있고 최대 1000km 떨어져 있는 적도 찾아낼 수 있는 이지스함이 작고 낡은 보트 한 척에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미 해군이 아주 초보적인 정비 부실, 병사들이 기본 훈련 등 본질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습니다. 최근에도 미 해군 이지스함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2017년 한반도 주변 해역을 담당하는 태평양 사령부 예하 7함대에서 잇따라 어이없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죠. 첨단 이지스함에서 일어났다고는 믿기 힘든 사건 사고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꺼내든 최종 병기가 있다는데요. 바로 승무원들에게 나눠준 나침반, 연필, 종이입니다. 다음은 2017년 9월 15일자 주한미 해군 사령관 토마스 로덴 제독의 명령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아무리 전방이 표적 탐지 추적 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이라 할지라도 위성 고장이나 기술적인 결함 등 사용 불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도구인 나침반을 반드시 챙기라는 것인데요. 이 명령서에는 나침반,
연필뿐만 아니라 장교가 부재 중일 때 수병들은 장교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신 수작업으로라도 잠재적 위협을 추적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돌 방지를 위해 4,500m 이내에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수작업 계측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또 다른 선박을 발견했을 때에도 최첨단 통신이 아닌 아주 원초적인 방법, 즉 스피커 방송으로 함정의 진로와 위치 등을 알리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의 모든 조치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지스함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최종 비책은 최첨단 무기, 강력한 무장도 아닌 나침반, 연필, 종이처럼 기본 중의 기본인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나침반과 필기도구를 지참한 것처럼 말이죠. 아, 진짜 이지스함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배에 기습을 당해서 이런 일이 좀 생기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군이 군함이나 이지스함의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책으로 삼은 것이 바로 잠입니다. 잠항 이런 거 잼 아니고요. 아니고 잠수 이런 거 아니고요. 수면. 네. 네, 수면. 아, 그렇죠, 수면. 이 수병들의 과로가 새삼 조명을 받았는데요. 이 일 때문에. 네. 2017년에 연방의회의 정부회계감사원은 수병들이 매주 108시간이나 108시간이요? 근무를 하고 있다고. 52시간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도- 52시간 가지고 안 다니는데. 미국도 군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예.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와. 그래서 개선책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무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 근무 환경을 좀 바꾸자 이런 방침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저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리 군인 정신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08시간은 조금네. 108시간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 근데 보네. 우리가 이제 본 게임이 주로 무기 얘기를 다루지만 무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미국 이지스함 사건도 그 교훈을 정말 다시 한번 되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긴장하고 이러니까 판단도 함장이 잘못해가지고 큰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수병부터 뭐 그 지휘관까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좀 더 중국 쪽도 이지스함 얘기를 해본다면 055형도 있어요. 지금 052D가 위협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55면 버전이 상당히 또 업된 것 같습니다. 네. 055형은 이제 아시아 최대이자 최신의 함이고요. 2차 대전 이후에 건조된 세계 각국 전투함 중에 구소련의 키로프급 핵추진이죠. 을 제외하고는 최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좀 괴물함이고요.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아까 이제 만재 배수량이 뭐 8,000톤, 10,000톤 뭐 이 정도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2,000톤 이상 크고, 그래서 이제 13,000톤급 055형 미사일 구축함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두 척을 동시에 진수하는 기염을 토했죠. 앞서서 그 두 척이 돼야 뭐 전단을 뭐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가 봐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한 방에 찍어내는 클라스. 예. 그 미국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2018년 7월에 랴오닝성 이제 다롄 대련 아까 그곳이죠. 조선소에서 055형 구축함 3번과 4번함을 함께 진수를 했고 막강한 군함 건조 능력을 과시를 한 셈이고요. 또 추가로 20척이나 건조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클라스 대륙이 대륙의 위험이죠. 아까 얘기. 그러면 10번만 8번만 더 하면 되죠 뭐. 간단하네요. 98. 네, 동호식 똑같은 거 8번 하면 돼. 네. 반복 8번. 그러니까요. 8회 연속 실시 이거 아니까. 아, 그렇군요. 요거는 055형은 중국이 자체 설계를 했고요. 기존 중국 구축함에 비해서 미사일 공격력과 스텔스 성능이 대폭 강화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 수직 발사대는 현행 주력 점토함인 052형의 2배인 122쉘을 탑재를 하고 있게 되고 선수적에
64세, 선미 쪽에는 48셀을 설치합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우리가 이제 128셀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을 제외하고는 지금 미일의 이지스함보다 많은 숫자가 부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방공, 미사일 요격, 대잠수함, 뭐 대지, 대함 작전은 물론이고 전자전까지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잉지 18, 잉지 83, 하이홍치 9B, 9B 같은 미사일 발사도 가능한 좀 전초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첨언하자면 이 종전의 또 구형 중국판 이지스함에 비해서 레이더 전파를 적게 반사하는 그러한 이제 스텔스 그 설계도 더 예. 제대로 된 것으로 선형도 많이 이제 도입된 것으로 돼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주말 특급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전투함인데 주말 특급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여하간 이 자체는 주말 특급 주말 특급이라 저도 그렇게 들어요. 주멀트 주말 특급인데 이게 뭐 주말에만 뭐 그렇게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말 특급이니까 그러니까요. 성능 한계로 주말에만 운영 가능한 그러니까요. 까시는 건가 이게. 주멀트로 바꿔야 돼. 주멀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주멀트급이라고 척당 5조 원짜리 스텔스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크기도 15,000톤급으로 이제 05형보다 약간 더 큰데 여간 이것보다는 스텔스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네. 평가가 되지만 여간 과거의 중국 함정들에 비해서는 스텔스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있다. 그리고 미사일의 종류도 대공, 대함, 대지, 뭐 그다음에 대잠 같은 종류별로 다양한 미사일 또는 어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 종류만 따지면 숫자는 우리 이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VLS 수직 발사기 숫자는 적지만 미사일 종류는 가장 다양한 한미일보다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SM-3나 이런 요격 미사일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뭐 레이더 성능도 아까 뭐 우리 그 능동주사 이상 배열 레이더 장착하고 있지만 역시 미국의 스파이1 레이더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특히 미국 이지스함의 이제 스파이1 또 이렇게 개량한 최신형 버전인 스파이6 이런 레이더는 수상함전, 그다음에 대공,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방어 이런 것을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의 공호용 레이더는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은 좀 제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호용이 앞으로 중국의 이제 항모가 지금 2척인데 최소 4척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위 함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호위 함대의 중추가 바로 이 공호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에 이제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냐면 그 어떤 군사 전문 잡지에 기고한 글인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중국 항모의 호위함대 숫자라든지 이게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공호용하고 공호이대형이 강력한 방공 및 지상 타격을 갖춘 타격 능력을 갖춘 함정들로 호위함대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4척 이상 보유할 중국 항모들을 미 항모전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호용이 정식으로 추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남중국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그 중국과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항모전단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성한다길래 그렇게 뭐 확대된다고 뭐 커진다고 그런 겁니까? 이게 중국의 항모 호위 전단이 호위 함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정확히 발표한 적은 없죠. 알려진 건 없는데 전문가들에 따라 시각이 엇갈렸는데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작년에 어떤 군사 잡지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항공모 한 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0은 2척, 그리고 052D형 한 척, 052C형 2척. 그러니까 중국판 이지스함은 통 5척이 호위 함대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054A형 프리기탄 3척, 그리고 901형 대양 군사지원 1척. 그러니까 총 한 9척에서 10척 정도로 호위 함대가 구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는 앞쪽에 이제 093형 신형 006 핵잠수함 한 척. 위에 하늘에는 이제 뭐 쿵징 200이라든지 조기용부 헬기, 또 젠 15를 개량한 전자전기 젠 15이라는 전자전기 등을 하늘에 띄운다. 그래서 이제 호위 함대 및 호위 항공대를 구성한다. 뭐 주장을 해서 이 그동안의 서방 전문가들이 예상해온 그런 호위 함대 이 구성 숫자보다는 많은 것이어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예. 보완이 돼서 이 정도면 미군도 이거 신경 쓰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네. 미 해군이 좀 뭔가 좀 다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미군이 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67척을 건조를 했지만 27번 함 이전까지는 구형인 AN/SPY-1B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량 및 교체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한편 이제 중국은 그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막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사실 중국판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052D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계속 이 052D급만으로도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의 모든 이지스 구축함보다 많은 함대 방공 구축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은 근데 이렇다 할 추가 건함, 그러니까 함을 만들 계획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알레이버급 구축함 가운데다가 신형을 주로 투입을 하니까 함정과 장병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사고도 빈발을 하고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거죠. 최근 3년 동안 상선 컨테이너선하고 이제 잇따르는 충돌 사고가 있었고 인명 사고를 내고 또 함대 사령관까지 경질되는 사태 이면을 보면 노후 이지스 함을 운용하기 어려운 고충들이 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요. 요게 또 이제 우리의 배치2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공용으로 납품될 이지스 시스템을 미 해군이 우선 사용하는 방안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써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 해군이 이제 고쳐 쓰거나 또 배치해야 할 이지스 구축함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먼저 이제 쓰고 그런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예정인 일본도 같은 제안을 받은 상태라 미군이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가 더 급하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은 미국이니까 뭐 예. 근데 영향을 받네요, 그럼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계획 따라 이렇게 딱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이제 공식 입장은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 우리도 급하다. 미국도 급하지만 특히 여기 우리도 급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전력화 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안 된다. 이제 그게 기본 입장인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업체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이제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보내야 되고 뭐 따야 되니까 우리 최신형 버전 줄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더 조금 늦어지는 대신에 최신형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의 뭐 제안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아까 이제 우리 차기 223의 경우도 지금 그 223 1차 사업에서 사용했던 스파이1 델타 레이더를 쓰는 데 대해서 스파이6 최신형인 완전히 업그레이드 스파이6가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 쓰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 군사 마니아나 이런 사람 중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직 완전히 개발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파이6가 원래 이제 주말특급, 아까 말씀한 주말특급의 그 이지스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 그런 모델인데 이제 최근에야 신뢰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교체하거나 새로 건조할 함정에 일단은 기존에 검증된 스파이1 델타형을 장착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사안들은 무조건 보다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을 쓰면 좋겠죠. 하지만 또
잘못하면 너무 실험 대상이 되면 또 곤란한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지나면 최신형 나온다는데 좀만 신제품 나온다는데 우리 항상 그게 또 고민 아닙니까 딜레마. 네. 아 이게 국방과 관련되는 거라 이거 참 농담처럼 말씀하기 좀 그런데 최신형에도 좋은 것도 같긴 한데 뭐 장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선 이제 스파이 6가 이제 장점이 있죠 당연히 네. 최신형이만큼 탐지 거리가 거의 스파이 1 델타의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표적 획득 및 판단 시간 훨씬 짧아졌고 탄도탄 방어 능력도 훨씬 향상이 됐죠. 당연히 뭐 최신형이니까 좋죠. 하지만 이제 군에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몇 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제한이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인 제한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제한이 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기존의 이지스 시스템에 비해서 1.5배 가량 비싼 것으로. 너무 아 그래요? 약간씩 올라가는 건 저희가 예. 핸드폰도 인정을 하는데 이건 예. 너무 이건 저항이 좀 그럴만도 하겠네요. 뭐 방위 분담금 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성장. 그거에 비하면 뭐 0.5배 추가인데요. 1.5배 이 정도 이상 좀 비싼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력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군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뭘 해주겠다고 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중일 이지스함 뭐 워낙 그 뉴스에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 이주가는 것도 쭉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이 첨단 시스템 군에서도 이지스함이 대표적인 해군의 첨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 첨단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운영하고 이런 것에서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무조건 최첨단 가장 뭐 발전된 거를 막 가져오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계속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신경을 쓰고 조금만 사실 이거는 몇 년만 늦어버리면은 확 뒤터지는 그런 첨단 기술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계속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특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이 지역에 또 남쪽에 남중국해 이런데 계속 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더욱 하게 됩니다. 이 원래 이지스함 우리 세척 추가 도입하는 차기 이지스함 관개토 3 배치 2 이 사업은 원래 군에서 추진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민단체가 있나요?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 해군력 이게 수상 전력 이렇게 보강해야 되는데 뭐 이게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 뒤에가 있고 뭐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니까 국회 국방위에서 나서서 사실은 푸시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해군력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특기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이지스함은 이 수상함 전력의 가장 상징적인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척이 앞으로 들어오지만 그 뒤에 그러면 차기 이지스함 우리가 그러니까 이지스함은 이지 시스템을 일컫는 건데 그러면 지금 추진하면 보통 10년에서 15년 뒤에 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지금의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보다 좋은 그러한 첨단 장비들이 막 개발되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함정을 우리가 이제 건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지스 자체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고 굉장히 우리가 또 자랑할 만한 거지만 여기에 너무 우리가 또 집착해서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게임 바다를 수호하는 핵심 전력 이지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본게임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전력들을 소개하며 올 한해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해도 백국방TV 앱으로 많은 시청 가능한 본게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중국이 두 그런 거. 돈이 나라가 언제부터 중국이 이렇게 부자가 됐나요? 네. 어떻게 클래스가 두 개씩 탁탁 찍어내고. 근데 하여튼 저 대륙 뭐 위협 얘기하지만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게 단시일 내에 여러 척의 여러 종류의 배를 많이 찍어낸다는 게